예,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오시는데 마포로 가셨다고? 네, 이전 스튜디오에 갔다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예, 지난 8월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포 스튜디오에서 뵙고 처음 뵙는 거네요. 네, 이사하신 줄 알았으면 예. 이사 선물이라도 아이고.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게 가장 네, 큰 그러지 선물입니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지난번에 탄핵안 표결할 때 용 대표님께서는 250표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제가 지켜본 국민의힘은 뭐 그런 정당은 아니어서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이 사안의 엄중함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탄핵 이후에 우리가 내란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박근혜 탄핵 당시 찬성표 234표 정도는 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지은 죄는 박근혜 탄핵 소추 사유에 비하면 훨씬 더 무겁다고 저는 세 발의 보거든요. 피죠. 네. 예. 거의 뭐 박근혜는 자범 수준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박근혜 당시 탄핵 소추 가결표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습니다.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의 그 어떤 트라우마를 얘기하던데 꼭 그것 때문일까요? 탄핵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내란의 트라우마를 이제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12월 3일 저녁 밤에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장갑차와 군인들의 총뿌리를 막아섰던 그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찌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의 탄핵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그 당시 내란이 분명히 위헌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물러날 땐 물러나더라도 이 대우를 갖추고 패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현 지도부, 중진 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슬기롭고 위대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 계엄을 막아내고 또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켰지만 아직도 지금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거 제대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네, 사실은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사안이 상식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잘 정리될 거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등 아니면 6명으로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방해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 내란 직후에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그 진화위원장이 지금 이 탄핵 사건의 주심인 재판관의 처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성 인사다라는 여러 우려들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명의 의지, 주심 한 명의 의지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좀 상식적이고 헌법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끝까지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 날까지 또 윤석열 파면이 당연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 또 함께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해인 대표님은 계엄 처음 겪어보시죠?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새치가 좀 나고 아, 네. 염색한 거 아니시죠? 네, 염색은 아니고요. 제가 흰머리가 네. 좀 많은데요. 유전적인 것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애 키우느라고 힘드셨나 보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처음 겪어보신 분으로서 이렇게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계엄을 겪었던 세대와 계엄을 겪지 않았던 세대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만약에 지금 계엄이 이렇게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 이번에 탄핵 집회하는 거 보면은 참 울컥해요. 아, 저렇게 또 할 수도 있구나 하는데 탄핵 집회 현장에 계속 가셨죠? 네네.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탄핵 그러니까 그 내란 시도 직후에 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고 그 계엄 해제를 기다리면서 그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바깥에서 군인들을 막아서고 장갑차를 막아서는 국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상으로. 그러면서 이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과거에 그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 등을 우리가 보았고 그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우두머리 전두환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내란 시도에 정말 빠르게 많은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었고 또 군인들, 경찰들이 순간순간 머뭇거리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그 집회 현장에 나온 많은 이제 또래의 청년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 내란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나와는 먼 이야기인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을 파괴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집회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번 탄핵 집회에서 2030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회에 참여한 인파 중에 30%가 이제 20대, 30대 여성이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30%나 됐나요? 네. 오. 20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보면 20대 여성 18.9%, 그리고 30대 여성이 10.6% 정도가 됩니다. 거의 30%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대 남성의 비중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13.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0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저와 같은 이제 또래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러 현장에 그리고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선결제 매장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용은 못 해봤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출석 요구서도 안 받고 또 헌재에서 이렇게 보낸 것도 지금 수치 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긴급 체포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그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마지막 윤석열의 담화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경호처까지 동원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영장을 통한 강제 구금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변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장소에 이제 서류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여러 서류 송달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윤석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처가 저렇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면 또 충돌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호처가 물러설까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경호처 직원들 역시도 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경찰에서 2번 정도 이제 출석 요구를 했었고 경찰에서 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이고요.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도 이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의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입장은 그런 절차를 집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영장 신청을 하고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에 밀려서 이제 검찰이 공수처로 내란 수사를 넘겼거든요. 공수처가 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고를 봤는데요. 이제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수사만 이첩을 한다. 그래서 공수처도 나머지 사람, 윤석열과 이상민을 제외한 그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첩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 검찰은 깔끔하게 이 수사에서 손을 털고 이 경찰이 주도로 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윤석열, 이상민이라고 하는 일부만,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내란 수계이지만 일부만 이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내란죄 수사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이제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단독이 아니라 경찰의 많은 인력들까지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진척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용 대표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윤석열 계엄 이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이번에 이런 윤석열 내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 충돌 등의 이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군을 동원해서 해야겠어라고 한다고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좀 담았습니다. 특히 이제 계엄 선포와 변경을 국무회의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계엄이었지만 대통령 그 국무회의에서도 의결 사항이 아니라 그냥 국무회의를 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국무위원들의 투표로 의결해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기간은 10일을 넘어설 수 없고 10일을 넘어설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았고요. 이런 민주적 절차들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계엄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까? 이번에 보면 국회가 재정의원 과반수로 의결을 하면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이자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우리가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서너 시간 걸렸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하는 순간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해당 내용을 하셨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이번에도 그 사이에 한 4시간, 3시간, 4시간 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엄법 개정의 내용도 이후에 계엄법 개정 논의할 때 담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그리고 국회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사실 지금의 계엄법을 살펴보시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행정 업무와 사법 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그 계엄에 이제 영향이 들어가는 것이고 입법 업무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국회의 회기 중이 아니면
회기를 그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도 개헌법의 취지 자체가 계엄이 국회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번 내란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민주적 통제 절차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저 미치광이 하는 것 보면 그 전에는 뭐 법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미치광이가 안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사적 심판,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반드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형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전두환을 통해서 내란죄가 무엇이고 국회와 헌법기관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것을 판례로 확정지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르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막 사면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국민 분열이 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형사적으로 죄를 물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제대로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개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좀 한국과 비슷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큰 나라인 프랑스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이제 외국과의 교전이라거나 아니면 무장 반란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 30일이 지나면 하원의장, 상원의장 그리고 6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위원회가 계엄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불가피할 때만 시행하는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국무회의와 의회, 헌법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해외의 사례들입니다. 뭐 법적으로 아무리 잘 갖춰도 저런 미치광이 하나 나타나면은 또 무력화되는데 그래도 법을 통해서 좀 더 엄격하게 요건을 갖춰놓을 필요는 있겠지요. 아까 역사적인 심판, 역사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진실과 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진실과 화해, 그것은 그야말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6 쿠데타를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랬던 사람을 진실과 화해위원장에, 그것도 이 계엄으로 나라가 지금 망가져 있고 내란죄를 일으킨 자가 본인의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위태로운 그 순간에 서둘러서 임명을 한 거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용 대표님은 먼저 윤석열이 왜 박선영을 임명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선 후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보도했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리를 염두에 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헌법재판관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임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역사 쿠데타의 맥락도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5.16을 불가피했다거나 혹은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번 내란 직후에도 이번 기회에 뭐 청소를 하자는 둥에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출근을 저지하려고 하는
피해자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내란의 주범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극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이 정부 정말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도 사실 그런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의 역사 쿠데타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인사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실과 화해위원장도 장관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급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고 탄핵 대상도 아마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좀 이런 것도 좀 법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요? 장관급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뭐 그냥 자리 거저 뭐 그냥 하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란 12.3 내란 전에 이제 피해자분들이랑 해서 행안위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과거사 정리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광동 위원장도 정말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전시 중에 군경이 그 재판 없이 이렇게 사람 죽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12.3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그 논의가 이제 약간 중단이 됐다가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다시 또 많은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뭐 저도 그렇고 피해 유족들의 입장도 단순히 기간 연장만 하는 법 개정안은 필요가 없다. 제대로 진화위가 진화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관급이면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또 권한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을 장관급 자리에 그냥 앉혀놓고 그것도 속보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행안위에 있으면서 좀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정기관의 장들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탄핵도 불가능하고 그냥 김광동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국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저도 참 많이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내란 수습과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한덕수 총리도 계엄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 탄핵해야 된다.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마치 그 두한시의 공동정권을 만드는 것 같은 그 기자회견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국헌문란의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안만 가지고도 사실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이 지금의 정국을 수습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과 직분을 넘어서는 행위, 뭐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더 진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한덕수 총리가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뭐 저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국무회의에서 그날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정도의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형식적인 임명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식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형식적인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집권 여당이었다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비극이기도 하죠. 네. 이 나라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서가지고 회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백운계 정치일번지 끝나고 스태프들하고 이 앞에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빌딩 2층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한 3군데 있는 식당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 열었는데 거기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요즘에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용 대표님이 윤석열 탄핵이 경제대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국민들이 마음이 쫙 졸여 있어서 그런지 빨리 좀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연말이 사실은 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통 트일 만한 시기인데, 계엄과 내란 사태로 그 숨통을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의 이유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그 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이뤄냈으니 대외적으로는 불안정성은 조금 제거가 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수부양책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우리가 지난 윤석열 탄핵 전에도 추진했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식도 해라,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서 밥도 먹어달라, 이렇게 국민들께 요청드리지만 국민들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데 왜 밥을 안 먹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경기부양책, 내수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에 가장 좋은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고 효과도 검증된 방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권성동 대행이 이렇게 그 발표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부분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거꾸로 돌려놓은 자가 내수 경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참 개미 하품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오늘 용혜인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격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천님, 용혜인 의원님 화팅,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보라돌이님께서는 슈퍼챗 보내시면서 핵사이다 용혜인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시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힘써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좀 지우셨던데 집회 많이 나가시느라고 힘드셨나요? 그 내란 이후에 사실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여기 이제 입술에 좀 포진이 올라왔습니다. 탄핵안 통과된 날 밤에 참 오랜만에 푹 잤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탄핵안 통과되던 날 밤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윤석열이 계속해서 군 통수권자로 있으면서 언제 무슨 짓을 다시 할 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박문희님께서는요, 용혜인 대표님, 우리 딸과 나이가 같아서 더 정감이 가고 애정을 갖고 의원님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용 의원님 화팅 하셨고요. 아까 보수영님 TV님께서는 용 의원님 혹시 자녀도 정치 가르치실 건가요? 너무 이런 질문인가요? 네, 저희 아들 아직 4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에 제가 이제 계엄이 처음 선포가 됐던 그날 밤에 이제 친정으로 아이를 보내면서 예. 이제 그 다시 계엄이 해제가 되고 그 주말에 아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아이가 왜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예. 이 계엄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거다라는 설명은 좀 해줬는데요. 예. 이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 대표님만 닮았으면 아마 총명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 잘 싸워주시고 피로도 빨리 좀 회복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탄핵 집회에서 보여줬던 젊은 세대처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혜인 의원님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됐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단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국회 탄핵 소추단의 조국혁신당 대표로 나선 박은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박 의원님 혼자 소추단에 들어가셨나요? 네, 맞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탄핵 소추단은. 그렇습니다.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소추위원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시고 소추단에 소속된 의원들은 소추위원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견도 모으고 그렇게 네, 합니까? 그럼요. 벌써 2차례 회의를 했고 예. 지금 시급하게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또 탄핵 심판을 잘 또 진행시키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또 준비하실 소송 대리인단을 잘 구성을 해서 오늘도 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다른 또 탄핵 소추단의 역할이 좀 중요할 텐데 같이 해보면은 정청래 위원장 법적으로 많이 압니까? 국회법의 전문가이시고 아. 헌법도 또 잘하시고 책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정국 그 전에 또 이 검찰 정권과 맞서는 데 있어서 정청래 위원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제일 잘 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저희들이 잘 보좌하고 또 소송 대리인단이 너무 또 잘 구성이 돼가지고 역할 잘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법사위 운영할 때 보면은 이렇게 법조문 가지고 탁탁 반박하면서 하는 거 보고 법률가도 아닌데 상당히 법을 깊이 아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법조인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구치소, 교도소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셨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만주 변호사라고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하지요. 지피지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주목하는 분이 저는 박 의원입니다. 네. 박 의원님이야말로 윤석열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으십니까?
맨 처음에 그자 봤을 때부터 대통령 되면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예상한 대로 국정을 운영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회에 이렇게 무장병력을 투입을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근데 4년 전에 제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감찰을 했잖아요. 비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이 뭐 조사를 받지 않고 조사 예정서 이런 것들을 또 받지 않고 거부하고 피해 다니고 절차를 질질 끌고 온갖 그 사소한 뭐 이런저런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징계소송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온 국민께서 이제 그것을 또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 성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막 경로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막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더 그 무도하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검사 시절에 에도 무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는 가지고 있던 권한이 지금보단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나왔던 거고 지금은 뭐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온갖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폭발적으로 그런 무도함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상했던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도 국민의힘은 이 정치 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2년 전에 이 대통령 나올 때 그래서 그 예언대로 실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자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 오래된 직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장까지 했던 고위 공직 검사 출신이고요. 아니 그런 검찰 고위 간부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금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한 기자회견은 사실은 변호인도 아닌데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에서 곧 고발하겠다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아예 뭐 편지도 안 받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서류 내라고 그래도 그것도 수치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봐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봐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탄핵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본인에게 오히려 탄핵 심판 등등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는 없을 텐데 아마도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국민들이 막 분노에 막 찰 때까지 지칠 때까지 아마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나름 지금 뭔가 궁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죠. 그러면 박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윤석열은 무슨 궁리에 골몰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가벼운 징계 소송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탄핵이 반드시 기각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극우적인 뭐 유튜버 등등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어서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윤석열이라는 이제 검사 시절 정치 대통령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공을 했어요. 무도함으로 승부해서 국민들을 좀 속이고 이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회의하는 걸 보면 비상계엄 사태라고 해야지 내란 사태라고 부르지 마라 막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내란죄 구성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선거만 생각하는 정당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다음에 잡을 수 있냐 없냐, 자기가 다음에 선거에서 뭐 재선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정당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내란 국면에서도 국회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18명을 제외하고는. 그 국회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그래서 사실상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있으면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실제로 또 고발도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만일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내란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란을 좀 방조한 정당이 된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누가 봐도 내란인데 그걸 옹호하고 그러면은 그 내란 동조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 내란 음모만으로도 그때 당시에 정당 해산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내란이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나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표결을 8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태도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내란에 동조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 통합진보당 해산을 그쪽 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결국은 자기들 발목의 족쇄로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에 참여했던 법무부 장관 등등이 황교안, 예. 정점식 그 법무부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김서구 차관이 예. 그 통진당 정당 해산 TF에서 해서 통진당 해산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놓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공수처로 지금 내란 수사 부분은 넘겼습니다만은 아직도 핵심 인물들을 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우선은 이제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검찰이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상. 그래서 응해가지고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했는데요. 나머지 군 그 지휘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사건에서 검찰은 손을 떼는 게 맞는데, 우선은 공수처하고 그 조정 과정에서 공수처의 인력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그 정도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 지휘부에 대한 이 수사, 그동안 했던 수사 자료 자체가 윤석열 내란 수계 사건의 중요 증거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들은 전부 다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죠. 증거 자료로. 그다음에 이제 사본이나 이런 것들은 넘기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하고 지금 대검하고 그런 사건 기록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할 텐데, 전부 넘겨서 공수처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검찰은 그 나머지 지금 구속된 군 지휘부들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마지막 마무리해서 기소를 뭐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게 특검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궁극에는 특검으로 이제 모든 것이 넘어가서 특검에서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 오시면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검찰을 우리 국민들이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뒤늦게라도 지금 검찰이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윤석열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바꾸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저놈들은 바뀔 놈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일단 내란 수사 부분을 공수처로 넘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전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이 정신 차리고 얼른 살 길 찾느라고 윤석열 손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은 손절을 했어요. 이미 손절을 해서 임은정 검사 말에 의하면 전리품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획득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검찰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수사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은 검찰권 강화, 검찰권 유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검찰개혁 국면이 접어들면 자기들이 이 수사의 성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뭔가 또 더 얻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서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가지고 증거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증거 자료나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 등등 수사 과정에서 기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부분을 어떻게 거래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검찰은.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지 어떤 뭐 국정을 뭐 주도하는 운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내란 이 국면에서 검찰이 그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사령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내통했다는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의 서버 압수수색, 선관위의 서버에 대해서 이제 그 계엄사령부에서 가는 동안에 검찰에서 올 테니까 지원해주면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는데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은 사전에 어떤 소통은 없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그 비상계엄 발령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락관을 요구했어요. 그 비상계엄 사령부에서. 그러면 검찰에는 연락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 검찰이 어떤 내통을 했고 이 내란죄 관련해서 어떤 그 공모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 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혹시 손 떼라.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특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은 이 이첩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검찰권 수호를 위해서 이 사건을 쥐고 있겠죠.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공조본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국수본부장이라든가 기타 뭐 국방부 조사 본부장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수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반발심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의 주도권을 그래도 이 군 관련해서는 좀 쥐고 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도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특검이 빨리 진행이 돼서 뭐 공조본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특검으로 이제 모아져서 한 곳에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하면 그쪽으로 다 넘겨야 되죠? 다 넘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어제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범위 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뭐 탄핵 내란 이전에 통과됐던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그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뭐 12월 31일까지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고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끌면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극우 세력들에게 좀 메시지를 주는 이런 시간을 좀 벌어주는 이런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는 의도 아닌가 싶은데
게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본인도 내란죄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직자로서 빨리 특검법에 사인을 하고 특검이 발족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특검은 발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오늘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은 입장은 혹시 나왔습니까? 저희는 어제 그 거부권 행사했을 때 탄핵하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 사실은.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넘어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내란 이 국면에서 전혀 그 반성도 없이 그 오히려 내란 수계의 지목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러면은 탄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무 부총리로 권한을 빨리 넘기는 게 맞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질질 끌어주고 뭐 하는 모습은 정말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탄핵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상설특검법을 지금 저희가 올려놔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세요라고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설특검이 지금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말고도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도 특검 추천을 요구를 해라. 빨리. 그래서 그것을 압박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빨리 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서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정국에서 본인이 그것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막지 못한 책임이 저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 막은 책임을 그나마 지는 것이 이 내란, 이 수습 국면에서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그 탄핵하는 거를 두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과 똑같이 제적은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헌법 전문가들이 대부분 과반수로 가능하다. 국무위원으로. 국무위원이니까. 네, 국무위원이니까 그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 그렇게 과반수로 뭐 저희가 의결해서 탄핵 소추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지금 남용하고 있고요. 그 대행으로서 권한 남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죠. 그리고 내란 국면에서 본인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위법한 국무회의의 참석자 아닙니까? 내란의 수사 대상이고 오늘 뭐 수사를 받았다고 조사를 받았다고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란에 대해서 가담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위헌위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로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는 탄핵 소추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검찰이 이렇게 그 내란 수사 관련된 부분을 공수처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피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그걸 불러서 조사할 자신이 없으니까 윤석열만 넘긴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건 아니고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 선배에 대해서 뭐 피하거나 이럴 국면은 아니고요. 검찰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체포 구속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하려고 특수본부도 꾸리고 진행을 했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공수처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은 본인들이
쭉 하려고 일사천리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상 이첩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걸 만일에 이첩 요구를 거부하면은 나중에 그 피고인 윤석열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공소기각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예.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수사, 큰 수사에 자기들이 숟가락을 못 얹게 된 것을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일단 나와라 2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렇게 버티는데 지금 국민들은 당장이라도 끄집어내서 체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박 의원님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공수처의 수사는 누구도 뭐 건드리거나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고 수사는 수사대로 생물처럼 흘러가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 이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뭐 당장이라도 체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법성 시비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윤석열 감찰 징계 국면에서도 아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계속 문제 시비 삼아 가지고 그것이 집행정지 재판이라든가 뭐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그 징계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사소한 뭐 절차 위법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적법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특검법이 또 시행이 되면은 특검을 꾸리는데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준비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올린 특검법에는 뭐 특검이 발효되면은 바로 이제 그 준비 절차 전에도 수사는 할 수 있도록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체포를 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요. 그럼 또 검찰에 갖다 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 이제 특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도 좀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해서 기소를 하기 전까지 그 특검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공수처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적법 절차를 충분히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은 뭐 내란 수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님이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내란의 성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상 거의 입증이 된 사건이고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잘 수집을 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서 무사하게 적법하게 기소하는 것, 구속 기소하는 것, 여기에 이제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뭐 신속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내란은 대통령 지위를 가지더라도 소추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면 직권남용도 붙여서 기소가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의 과정, 그러니까 탄핵심판 과정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결 과제입니다. 예. 물론 이제 기소해서 나중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특검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곧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게 다 내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가 임명을 계속 저렇게 못하게 막는 것은 정영식 재판관 믿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정영식 재판관인들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의구심이 좀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6인 체제에서 심리도 가능하고 재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6인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또 주심이지 않습니까? 예. 주심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만에 하나 정영식 재판관이 또 박선영 그 진실하해 위원장하고의 또 친척 관계, 윤석열 씨가 그 내란 국면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선영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또 우려하시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우려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또 판단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어떤 법률가라도 이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또 그 국민들이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아주 중대한 거 아닙니까?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6명으로 심판을 받기에는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또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9명이 완전체가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본인이 권한이 있다고 거부권까지 행사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이고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걸 안 하면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절차에 불과한데 그거 자체로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명을 안 하지 하겠다고 않는 한 것이.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주장만 하는 거지 그것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6명 헌법재판관 중에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지만 그래도 완전한 판결을 위해서는 빨리 구인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수사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도 지금 사법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내란 모의 과정에 김건희가 배제됐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그동안 김건희 씨가 국정에 운영 개입하고 농단했다는 이런 의심들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거의 윤석열이 김건희 꼭두각시 아니었습니까? 네. 위계를 보면은 더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내란 국면에서 전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이 또 이상한 또 무속이나 무슨 이런 점집에 있더라고요. 또 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이 내란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특검 수사라든가 이 수사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박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파면을 이끌어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지금 아주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맨 먼저 또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국정 운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사실은 국정이 멈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이제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어쨌든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해 달라는 거라서 게다가 이제 검찰이 거기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 탄핵 국면이 지나고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검찰 개혁을 저희 당이 반드시 견인해내겠다. 예인선으로 세빙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탄핵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뭐 어떤 보도에는 900조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국면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질문 요지는 이제 지금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윤석열 파면은 지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탄핵을 했고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또 이루어질 텐데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것이 박정훈 대령 수사 개입 부분부터일까 아니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의사 정원을 2,000명을 늘리라고 했는가 그 속을 밝혀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혹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맨 먼저 좀 밝혀야 되겠다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선 최혜병 수사 순직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박정훈 대령이 1월 9일 날 예. 선고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죄가 나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사안을 가장 먼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순직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예. 이 부분이 사사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건희 씨가 이 국정에 개입하면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혜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도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고 김건희와 어쨌든 특별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윤석열도 같이 수사와 재판 그다음에 처벌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좀 빨리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요즘에 하루하루 가는 게 답답해서 죽겠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니까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국민의힘 태도 때문에 좀 약간 좀 오히려 이제 탄핵 소추는 됐는데 약간 기뻤다가 또 조금 침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안 남았고요. 예.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탄핵 소추단으로서 언제쯤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5개 뭐 등등이었는데 이건 항의고요. 그리고 증거가 되게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일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열리거든요.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오래 이렇게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달이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길어도 계속 지금 막 지지부진하게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길어도 저는 2월 초에는 예. 파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63일인가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네. 짧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헌법재판관 주심으로 지금 계신다고 하면 박 의원님 목소리를 통해서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에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실은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때 제가 이제 징계 청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목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못다한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어쨌든 오늘 정청래 그 초추위원께서도 역사의 현장에서 한 장면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박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박문희님, 막힘없이 법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얼음정은 의원님. 얼음은정, 그런 표현을 많이 들으시나요? 예,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얼음이라고. 예, 예. 붙여주시더라고요. 왜 얼음이라고 하죠? 그게 좀 냉정하고 예. 예, 잘 싸운다고 그 칭찬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따뜻한 분이신데 아마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얼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칭찬이십니다. 얼음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네. All the food in the world님. 와, 박 의원님 설명 5시간 연속으로 듣고 싶을 정도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곽삼철님, 똑 부러지는 구국 여전사. 아주 그냥 신뢰와 믿음이 확실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요. 단희님,
박은정 의원님 말씀 들으니 숨이 좀 쉬어집니다. 설득력 있으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으로서 더 활발하게 제대로 좀 똑부러지는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국 대표님 수감되신 대로 당이 좀 많이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표님의 부재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 의원들 일일이 그 장소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귓속말로 당을 잘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희는 받들고 있고요. 그래서 12명의 국회의원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독재 정권 조기 종식에 저희가 어쨌든 한 단락을 지었고 그 역할을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안도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도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사실은 당시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 가장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께서는 부재하시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표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당을 잘 지키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참 더 걱정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또 와서 면회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또 이게 선착순으로 면회가 제한이 되니까 가족들한테 좀 먼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박 의원님도 아직 면회는 못 가보셨죠? 예,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바로 가기는 좀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있다가 예. 저도 이제 다른 의원들하고 가서 뵈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이제 좀 계속 그렇습니다. 가서 그 얼굴을 예. 뵈야 하는데 사실은 이 윤석열의 쿠데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아닌 사냥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마침내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정치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가 인간이라면 저는 뭔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눈물이 반드시 나는 날이 오겠지요.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구치소가 틀어주는 방송 외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수는 없죠. 네. 변호인 접견할 때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아마 제한적으로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안에서도 또 책도 읽으시고 또 서신도 좀 해서 또 최근에는 또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되셔가지고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그걸 여쭤봤냐면 또 이렇게 나오신 김에 유튜브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회에 영상 편지로 짧게 한번 대표님한테 한 말씀 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시죠. 네, 근데 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 드리면 대표님 돌아오실 때까지 조국혁신당을 잘 지키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건강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굳건히 잘 지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든든히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탄핵소추단 일로 바쁘시겠지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탄핵소추단을 맡으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지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실력으로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하는 그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